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트럼프의 강점은 뭡니까? 보시기엔 정치인으로서 왜 저렇게 콘크리트 지지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진보와 보수가 트럼프에 대해 갖는 평가는 굉장히 다른데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관심을 끄는 거를 굉장히 잘한다. 과거에 TV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네. 리얼리티 쇼를 했던 사람이라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관심을 끌 줄 아느냐에 대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오늘 이제 그 트럼프의 이 어떤 심리에 대해서 분석한 그런 예. 책을 좀 봤는데 그 제가 본 건 아니고 이제 남이 소개한 걸 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거기 있는 이야기는 트럼프는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거를 싸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이 싸움이고 그걸 이겨야 된다. 그래서 내가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다 필요 없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싸움만 이겨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라 어떻게 보면은 눈앞에 있는 싸움만을 생각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덕목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어떻게 보면 싸움꾼이라는 이미지에서 좋은 어떻게 보면 이미지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그런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주는 거죠. 2016년 트럼프에 대한 그 언론의 이 지지가 아니라 이 조사한 걸 보면요 얼마나 자주 언급했는지 예. 가볍게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었거든요. 화제가 화제가 된다고 화제가 해서 아주 많이 됐기 때문에 화제가 트럼프 그 미국의 모든 국민은 트럼프가 좋거나 트럼프가 싫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다 트럼프 얘기만 한다는. 네네네.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기자들은 2016년 그리고 2021년 1월에 있었던 그 의회 폭동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트럼프만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예. 트럼프가 굉장히 위험한 말도 많이 하고 결국 의회 폭동도 일어났고 이 사람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보도한 게 과연 맞는 거냐? 보도 윤리상 옳으냐 아니냐 가지고 이 내부의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언론인들이 약간 트럼프에 대한 보도를 줄이는 경향을 보였는데 역설적으로 이 사법 이슈가 터지면서 그걸 사법 이슈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렇죠. 이게 보면 한국도 이제 그 탄핵 이후에 보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차를 막 따라가고 그런 걸 했었잖아요. 예. 라이브로. 예. 미국도 똑같이 사법 이슈 터졌을 때 모든 방송사에서 그걸 라이브로 보여줬었거든요. 트럼프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네.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사법 이슈는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다시 트럼프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고 특히 이제 공화당원들을 더 뭉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게 하는 거죠. 그래도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좋으니까 그래도 지지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게 뭘까요, 트럼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트럼프 이전에 많은 정치인들은 그냥 정치인 같은 얘기를 했다. PC한 정답을 얘기하는. 예를 들면 그 이민 문제나 이런 거에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라고 할 때 우리 국민들이 난민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을 보살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라는 이거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말은 안 되지만 답안지로 쓰면 허점이 없는 그런 말을 하고 다닐 때 난민? 안 되지. 그거 찬성하는 놈은 네 안방에서 같이 자라 그래. 뭐 그게 아니면 입 다물고 있어야지 말이 많아. 라고 하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진짜 수준 낮은 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해 보면 맞는 건가? 솔직히 저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그 카타르시스를 준 건가? 하는 그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스타일을 이렇게 바꿨거든요. 이 프로도 이게 트럼프가 대세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욕도 많이 먹고. 사실 그 트럼프 지지자들의 특성을 보면은 이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는데 사실 2016년 이전부터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불만이 이렇게 들끓어 오르고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붙잡지 않았던 게 큰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 PC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이민을 반대하고 싶었던 열망이 굉장히 컸고 그거를 굉장히 이 잡아줄 사람이 누구였냐 했을 때 트럼프였던 것 같고요.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황금 비율을 유지했던 게 뭐냐면은
이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한 대신에 예. 그 미국민들이 사랑하는 복지 정책이 이제 메디케어랑 소셜 시큐리티 두 개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이 연금 정책이고 다른 예. 하나는 이제 의료보험. 노령보험인데 노령보험. 이 두 가지를 삭감하지 않겠다, 지키겠다라고 말했는데 기존의 공화당은 삭감하고 그걸 없애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좀 더 중도적인 모양새를 노골적으로 본능에 충실하게 얘기해줬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만 한 거군요, 결국. 어떻게 그걸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딱 집어줬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유권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누가 가장 중도적인 것 같냐.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 각 정치인들의 이념을 물어봤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한 반면에 네. 트럼프는 중도에 좀 더 가깝다고 했어요. 클린턴에 비해서. 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봤을 때에도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2016년에는 중도적인 정치인이라고 중도적인 이 정치인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힐러리는 너무 좌스러운 네네네. 정치인이고. 네. 아. 그럼 유권자들이 좌를 진보를 싫어했다는 뜻이네요, 내심. 그렇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그 누가 좀 더 중도에 가까우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왼쪽에 있어도 중도에 가까운 왼쪽이냐, 아니면 중도에 가까운 오른쪽이냐인데 그 중도에 가까운 정도가 트럼프였던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미국에 잠깐 있었을 때였는데 네네. 진짜 놀라웠던 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 뉴욕 타임즈 그때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 진짜 미국이 살아있다면서, 그러니까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다 하면서 하여튼 난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던 미국이 갑자기 트럼프와 같은 너무나 다른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되는 걸 보고 사람들 막 당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달라진 건지 혹은 오바마가 뭘 되게 잘못한 건지. 근데 오바마가 인기가 없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바마도 인기가 꽤 있었고 나름대로 성과도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등장한 거에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잘 모르고 있었던, 혹은 미국인이라는 사람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오바마 그런 정부에 약간 반작용이, 거기에 있던 피로감 같은 게 반작용으로 나타난 건지, 아니면 진짜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지,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미국 정치학자 중에 이제 마이클 테슬러라는 정치학자가 있는데요. 예. 그 포스트 레이셜, 모스트 레이셜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 제목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이 오바마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포스트 레이셜 시대가 왔다. 이제 더 이상 인종은 중요하지 않는 그런 미래가 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자기는 그게 아니라 모스트 레이셜, 이 가장 인종이 중요해진 때가 됐다라고 오히려? 주장. 네. 왜냐하면은 오바마가 어떻게 보면은 이 흑인인데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오바마를 매일 보면서 이제 그 인종을 정치랑 연결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바마 케어는 인종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유권자들은 오바마 케어는 흑인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치학자들이 매번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흑인들을 얼만큼 도와주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이 오바마 이전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다고 했어요. 근데 오바마 이후에는 갑자기 이제 민주당은 흑인을 위한 정당이라고 새로 보게 됐더라고요. 반작용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은 이제는 인종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말한 그 37%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콘크리트. 미국 전체에서는 그 콘크리트는 굉장히 작은 수치예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의 그런 이런 반이민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큰 세력은 절대 아닌데, 예. 요 37%만 가지고 경선 과정을 통과하면은 이제 공화당의 후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2015년 16년 경선 때에도 트럼프는 그 37% 정도의 숫자로 이길 수 있었고 지금도 37%에 약간 더 얹어서 이기는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반이민이 너무나 절실한 이 극소수까지는 아니지만 소수의 유권자들이 똘똘 뭉쳐서 그 트럼프를 2016년에 당선시킨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37%는 그럼 나는 트럼프가 좋아가 아니라 네. 트럼프가 얘기하는 저 논리와 주장이 마음에 들어. 에다가 트럼프도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에 대해서 좋다고 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싸운다.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은 싸운다는 이미지가 없는데
예. 그래서 파이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직접 써요. 근데 공화당의 왜 다른 정치인들은 저게 바로 먹히는 전략인 걸 바로 눈앞에서 보면서 보는데. 똑같이만 하면 네. 트럼프 같은 사법 약점도 없는 똑같이 트럼프처럼 해주는 그렇지. 새로운 신예인데 그렇지. 왜 그걸 안 해요? 눈에 그러니까. 보이는데? 사실은 이 디산티스가 예. 그런 거를 좀 시도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네. 제가 디산티스 사진을 가져왔으니까 예.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이제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 디산티스, 헤일리, 라마스와미, 크리스티 이 네 사람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디산티스가 1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위력적이었었죠. 그래서 보면은 뭐 트럼프 한 10% 15% 포인트 차이였는데 디산티스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없는 예. 그런 트럼프. 비슷한 후보.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후보 이미지로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후보 개인의 매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존재감이 없습니까? 존재감이 없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대중과 대화하고 그리고 대중과 소통하고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공화당 토론 때 억지로 이렇게 웃는 모습이 이제 그 화제가 돼서 막 트위터에도 막 공유가 되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좀 쏙. 그런 거죠. 거의 예? 쏙쏙인데 약간 억지로 웃는 게 나와서 예. 굉장히 기계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는 사실 언제나 이렇게 보수만의 이 보수를 재정의했지만 극보수인 이미지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예. 이 디산티스는 트럼프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 많은 사람들 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주로 디산티스를 사람들이 표현할 때 Trump without baggage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단점이 없는 트럼프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캐릭터 없는 이 테드 크루즈가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정치인으로 실제로 이렇게 미국 정계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모두가 싫어한다고 그런 이런 그런 나쁜 싸가지는 없는 테드 크루즈에 더 가깝다. 왜냐면 크루즈도 굉장히 극보수 이미지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트럼프를 따라하려고 했지만 트럼프가 될 수 없는 후보였다라고 할 수 있죠. 헤일리는요? 헤일리는 사실 이제 공화당 토론회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가장 뜨거웠던 논쟁은 우크라이나였어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였는데 헤일리가 떴던 거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하게 주장한 그런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예. 실제로 여기 라마스와미라는 후보, 아까 전에 보셨던 라마스와미라는 후보는 예. 인도계 후보인데 약간 영 트럼프 이미지처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되게 강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니키 헤일리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안 된다고 우크라이나 무조건 지원해야 우크라이나를 된다? 지켜야 된다. 자기가 이제 그 유엔에서 경험도 얘기하면서 그런 걸 이제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 공화당 핵심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헤일리의 의견은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소수 의견이라 할 수 있죠.